제가 2015년도에 이거 보시면 그 혁신위원회 발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원병 안철수 지역구에 제가 2016년도에 출마를 해요. 당시에 34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큰 표차로 경선에서 탈락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덕헌 유세단이라고 하여튼 전국을 돌면서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세단을 꾸려서 유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청년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선출될 때, 근데 저도 또 떨어졌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2명 빼고는 다 떨어졌잖아. 그 사람들을 이제 사실은 당에서 다 모아서 당에서 좋은 인자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당에서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당에서는 인물이 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크셔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준다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예요. 청년들 스스로가 미래 이슈를 공부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중요한 이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자기소개고. 네. 그래서 예산도 막 해봤지만 어쨌든 제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은 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400만 원 들고 출발했어요. 네. 돈이 많지 않았어요. 지구인들의 엄청난 신세를 지면서 다녀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냥 떠나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촌장 임명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구촌장 임명장을 받았고요. 어머니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어요. 8살 조카가 이제 이날 임명장 수여식의 사회를 보고, 네, 그래서 임명장을 이렇게 지구촌장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민하다가 뭔가 안보, 외교 뭐 이런 느낌이니까 약간 군대에서 나오는 이런 빵모자를 어머니께 씌워드렸죠. 그리고 여행 가방을 어머니께 메고 임명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수여식까지 진행을 하고, 내 임명장의 내용은 이래요. 유엔 사무총장의 마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의 의미를 넓히고 인류가 직면하는, 이게 여행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이동하게 왔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편지를 보내면 누가 저를 만나주겠어요. 근데 지구촌장 이동학입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국제기구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실패하지 않고 거의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장관, 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시민들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 한 5분 지났죠? 이제 5분 수르륵 갈 건데 한번 잘 보세요. 도시 환경 지속 가능 미래, 이게 제 테마였어요. 테마. 제가 지구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된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도시화였어요. 도시화. 지구촌 도시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 중국에서 4억 명, 인도에서 2억 명 이런 사람들이 도시로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갈등이에요. 중국과 인도만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도시로 나오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골이 소멸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향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섞이고 있어요. 네. 이건 도시화와도 관련이 있고요. 왜 섞이느냐?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갑니다. 못 사는 도시에서 잘 사는 도시로 갑니다. 그 흐름이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인류가 섞이고 있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이슈가 나와요? 난민 이슈 나올 수 있죠. 이주민 이슈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다문화라고 부르는 이슈. 이게 미래 사회의 우리 사회를 강타할 이슈들이에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인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3번째 이거였어요. 고령화 저출산.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네. 북유럽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네.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갔는데, 여긴 어디냐면 그 심양이라고 하는 여기 베이징이고 여기 라오닝성인데, 이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철영시라고 있어요. 여기에
18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만주로 엄청나게 우리 조선족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때 처음에 한글로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대 많이 다닐 때는 6, 7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녔는데 이때 제가 가니까 폐교된 지 2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은 완전히 소멸됐어요. 조선족들도 사라졌고. 네. 요 얘기를 이따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 넘어가요? 인구학자예요. 중국의 인구학자를 만나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죠? 어떤 나라 말로했어요? 그 옆에 조선족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한국말로 하고, 네, 중국말로 해석하고, 네, 다시 전달해주고. 인구학자를 만났고, 중국의 인구 문제. 중국도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죠. 중국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6분의 1의 사회예요. 거꾸로죠. 그 아이 혼자를 지금 6명의 어른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6명이. 근데 이제 이게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되는 거죠. 한 사람이 6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기들이 중국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할머니들이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있는 아이슬란드예요. 이게 지금 사진 구현이 잘 안 돼. 이게 파란색 너무 멋진 장면인데, 이 나라는 제가 왜 가냐면 젠더 문제, 젠더 격차.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갈등의 요소죠. 아이슬란드는 OECD 국가 통계 나올 때 젠더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로 나와요. 항상 1위. 근데 그 맨 꼴찌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죠. 왜 그런 차이점이 일어나지? 그럼 제가 이 나라 가서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각종 여성분들도 만나고 남성분들도 만나고 시민들도 만나고, 이 나라에선 장관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메일을 3번 정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관님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데, 예를 들면 1975년도 10월 24일 2시 28분에 아이슬란드 여성,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라고 하면 가사 노동자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고용 노동자, 선생님들 뭐 다 90% 이상이 다 참여해가지고 만들어내고, 1905년 뒤 1980년도에 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내죠. 이때 이 시위에 참석했을 때 그 전날에 그 아이슬란드 마트에 소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다 올인됐다고요. 왜 그러냐면 아빠들이 갑자기 육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이슬란드도 이때까지는 완전 가부장제였던 거예요. 육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먹이기 좋은 음식이 뭐지? 네, 이런 걸 하다가 간단하게 소세지 데워서 먹이면 되니까 그런 일들도 막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님을 만나서 여기서 하나의 충격을 받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갔습니까? 2018년 1월 1일 날 아이슬란드에서 전 세계 최초로 어떤 법이 발효되냐면 남녀 임금 차별 금지법이 발효가 돼요. 이거는 논쟁적이에요. 상당히 논쟁적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지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로 분명히 다르잖아요. 능력도 다를 수 있고 배경도 다를 수 있고 다. 네.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켰지? 그 얘기를 이제 하다가 어쨌든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는데 우리는 그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40년을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네.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군이 있고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군이 있다. 그게 예를 들면 보육 쪽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일을 하고 카센터 이런 데로 가면 남성들이 주로 일한다. 근데 이곳에는 엄연히 임금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군 쪽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두 가지의 노동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답을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답을 못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우리는 이제 그 토론을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교육하는 노동이 소중할까? 아니면 위험하고 더럽고 기름 묻히는 이 일이 더 소중할까?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될지. 답변 못하겠죠. 그 토론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신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먼저 간 나라라는 의미인데 얘네들은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선 논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특이한 건 여성 할당제도 하고 있어요. 40%. 네. 그리고 남성 40%, 여성 40%. 나머지 20%는 소수자 혹은 청년.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배당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은 그것도 논쟁의 요소가 있지만 그 실험이죠.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젠더 이렇게 선진국이지만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역시. 이거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아프리카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절대 수치가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태어나고 있는 건데 프랑스로 가보니까 프랑스에서 외교관 만났어요. 이 친구한테 이제 얻어먹었는데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얻어먹고 가는데 이 친구도 결혼을 안 한 30대 초반의 이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건 아주 일반적이에요.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70% 이상은 비혼 가정에서 태어나요.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서 태어나는 70% 이상. 그러니까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소수다 보니까 늘 소수와 약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다수다 보니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70%. 여기는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여기 박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정말 아동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양성 화장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빠가 아이를 보는 건 아주 그 라떼파파라고 하죠. 네. 이런 거를 아주 그냥 길거리 다니면 볼 수 있고 아빠가 애 데리고 버스 타고 근데 북유럽은 보니까 핀란드도 그렇고 버스를 탈 때 유모차와 아이가 있으면 그냥 타는 사람도 무료예요. 그냥 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문이 열리면 인도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타는 거예요. 유모차를 밀고 유모차 좌석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아동 친화적으로 쭉 간다. 그러면 우리가 저출산하고 이 여성 인권하고 육아를 하기 좋은 환경 이건 다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게 다출산 정책이다 혹은 출산 친화 정책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인 거죠. 이런 환경을 만든다고 해서 다출산이 되지 않는 건 유럽 사회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출산 정책을 하려고 할 때 여성 인권하고 막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걸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요거는 독일인데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남부의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매주 월요일 날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난민 반대 시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러가라 이러면서. 근데 독일 사회는 제가 떠나기 전에는 굉장히 포용력이고 다문화 사회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 독일 사회가 이 만만치 않게 지금 이 갈등으로 엄청나게 폭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스웨덴 말메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기 시리아 사람들이거든요. 말메 한복판에서 시리아 사람들이 여기 수십 명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따 영상 보여드릴게요. 수십 명이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리아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네들끼리 완전히 그냥 여기 장악해요. 근데 저는 이 말메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몇몇 소수는 저 사람들 다 떠나게 해야 된다. 여기 도대체 왜 와 있냐 이렇게 하지만 다수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포용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했는데 그 소수의 의견도 제가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리아인들이 여기가 2015년도에 15만 명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한 사회에 15만 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15만 명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어마어마한 인구. 그게 예를 들면 저 어디 칠레 이런 데 가면은 콜롬비아 그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막 콜롬비아로 넘어오고 콜롬비아에서 또 넘어와서 페루 있는데 페루 이런 데는 40만 명이 넘어왔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사회가 몇 가지 이걸 품을 수 있는지 엄청난 문제. 여기 시리아인들이 넘어와서 깡패 주식들도 막 넘어오고 그래서 총기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함께 살고자 하는 스웨덴 사람들의 마음 같은 것들을 인터뷰하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 스웨덴도 보세요. 출산율이 1.9에서 지금 1.7까지 떨어졌죠. 여기 1.8, 1.8 돼 있는데 여기는 2015년도 난민을 받았고 2016년도 이후에
난민의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겨우 1.85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또 그 난민들조차도, 스웨덴으로 넘어온 난민들조차도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같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늘 기사에서 보듯이, 아까 제가 OECD 검증한다 했잖아요. 늘 출산 정책 우수한 나라,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저출산이라고 하는 요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남미로 넘어갑니다. 제가 남미 브라질 위치에 여기 가니까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막 텐트 치고 도대체 뭐지? 도시에 처음 버스 안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막 사람들 누워서 자고 있고 이런 현실들. 여기 브라질의 이제 그 마약촌이에요. 여기는 제가 몰래 들어가서 이제 품에다가 핸드폰 숨기고 몰래 찍었거든요. 이따가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 경찰들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엄청난 마약상들이 활약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구 총장이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의 마음으로 이 지구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되잖아.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밖에서는 여기가 엄청 막 암흑가처럼 보이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런 경제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주워다가 막 물건도 팔고 막 그래요. 안 해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이건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도시의 양극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결함이 있어요. 이거는 평등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제도예요. 양극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의 존재는 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자본주의의 힘이 정치보다 세요. 정치인들은 돈으로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그 돈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산호세라고 하는 곳에 실리콘밸리 아시죠?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위에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이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에 22번 버스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22 호텔이라고 불러요. 제가 직접 이 버스를 타봤죠. 이거는 24시간 계속 순환하는 버스예요. 왜 22 호텔이냐? 여기에 밤 10시, 11시 이때부터 노숙자분들이 타요. 그래서 순환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요. 종점에서 종점까지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와서 자고 또 2시간, 4시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같이 이제 타봤는데 인터뷰도 좀 하고 내려서 인터뷰도 좀 하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 여기가 이제 구글, 페이스북 이런 본사들이 다 있어요. 기본 시작이 1억 5천부터 시작이야. 인턴도. 근데 집세가 3,000불, 4,000불, 우리나라 돈 3, 4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집세도 다 뜯기고 세금으로 뜯기고 뭐 하면은 구글 다녀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글 실제 다니는 친구가 그 캠핑카, 주차장 캠핑카 하나 사놓고 거기에서 자고 샤워나 먹는 건 다 회사에서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나이로비 빈민가를 갔죠. 슬럼. 슬럼 갔는데 은행 이름도 슬럼뱅크야. 그래서 여기 갔는데 여기는 이제 지구상 최고의 빈민가예요. 3대 빈민가 중에 한 군데예요. 여기는 남아공. 이게 빗물이 아니고요. 오물이에요. 오물. 이게 사람들이 나무 이렇게 짓고 사는 거야. 여기는 행정력의 바깥에 있어요. 그 시청이나 뭐 정치인들이 여기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근데 바로 그 3km 떨어져 있는 곳에는 직접 머리도 빈민가 미용사한테 여기 제가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는데 여기는 실버 레이크 타운이라고 해서 남아공에서 상위 0.1%들 사는 곳이에요. 정치인, 기업인들. 여기 잘 안 보이지만 골프 카트거든요. 여기에 40, 50대 된 아주머니들이 여기에 딱 와인잔을 올리고 와인을 먹어요.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도시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담장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한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전깃줄이 이렇게 높아요. 전깃줄. 쳐들어오면 그냥 바로 감전이에요. 그래갖고 이 실버 레이크 타운 안에 골프카트 끌고 다니듯이 여기에 골프장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실버 레이크 타운이니까 여기 호수도 있어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 막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사냥이라고 하나?
네. 이런 것들도 그냥 막 걸어다녀요. 여기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10살의 아이와 3km 떨어진 다른 그 빈민가 10살의 아이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냐면 10살 넘어가고 아이들이 12살 정도만 되면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아동 빈곤의 사각지대 속에서 인권 역시도 완전히 전 남아공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대를 하고 봤어요. 넬슨 만델라의 나라, 흑백 인종차별을 종식시킨 엄청난.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할당제에 대해 숨겨진 이야기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다면 해드릴게요. 깊은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좀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덜란드 가니까요, 인구가 1700만, 1800만, 1700만 이 정도 돼요. 근데 자전거 보고 1900만 돼요. 그 정도로 자전거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덴마크, 스톡홀름, 덴마크 코펜하겐도 네덜란드 여기처럼 완전히 자전거 천국인 나라예요. 인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도로를 만든 것처럼 엄청나게 이 자전거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도로 그 건물 아래는 자동차 주차장이 아니고 자전거 주차장이에요. 직접 타는 모습. 이것도 다 뭔가 했더니 버스 정류장 옆에 전부 자전거 주차장이에요. 코펜하겐 기차나 뭐 이런 것도 정말 타기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을 가봤더니 중국은 진짜 엄청난 이건데, 공유경제의 핵심은 신뢰예요.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공유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막 버려지고 지들이 막 버려놓고 강가에다 던져놓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소각장이에요. 소각장에 엄청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덴마크인데 선진국에서 소각장이 도시 한가운데서 저런 엄청난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나? 직접 이제 들어가 봤죠.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리가 돼서 물만 나오는 거예요. 수증기만 나오고, 요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스키 슬로프예요. 스키장이에요. 시민들이 엄청나게 이 건물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혐오시설이라고 하잖아요. 혐오시설이 아닌 거죠. 공사 한참 하고 있어요, 슬로프. 이건 뭐 같아요? 이것도 소각장이에요. 오스트리아 빈의 소각장. 엄청난 큰 건물인데, 지나가다가 뭐 저런 건물이 다 있어, 도시에? 근데 이게 랜드마크예요. 빈에 가면 꼭 이 건물을 가보세요. 슈피텔라우 소각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고 난방과 전기가 나와요. 주변에 6만 가구에 보급이 돼요. 시민들이 좋아하겠죠. 건물 이렇게 멋지게 궁전으로 지어놓으니까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들죠. 그럼 주변 상권이 살아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다 들어가 봤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색깔이 다르죠? 제가 이 옷을 아일랜드에서 선물 받은 거니, 이거 우유공장 옷인데, 이상하게 그 청소부 하시는 분들하고 옷이 똑같잖아요. 서유럽까지는 이게 잘 통했어요. 독일까지. 근데 중부 유럽 넘어가니까 색깔이 이거야. 근데 이제 제가 같은 업이라고 하고서는 그냥 인터뷰도 하고. 여기는 일본 미술관처럼 생겼죠. 여기도 소각장이에요. 일본 소각장. 유리로 돼 있어요. 속 안에가. 그리고 위에는 스마트 팜으로 되어 있고. 일본도 바로 구청 옆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쓰레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잘 보세요. 이건 아까 그 오스트리아의 그 훈데르트 바서라고 예술가예요. 아까 그 궁전 소각장을 디자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임대주택도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멀리서 보면 여기서 무슨 마녀가 살 것 같고 동화의 마을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멋지죠. 겉에 디자인만으로도 정말 사람의 시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너무 멋지게. 옆 건물하고 비교가 되죠. 여기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숲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여기 실제 생태계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도시가 생겨나면서 아스팔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숲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비싸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싸요. 네. 소리가 안 나와서 좀 약간 현장성이 떨어지네요. 지금 보다시피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건지 혹은 아니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고 그걸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이제 우리 세대에게 던져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까 로봇 서빙 봤잖아요. 그게 앞으로 보편화되면 어떡하지? 네. 보편화되면 그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로봇의 논쟁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유의미하게 논쟁이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야 될, 저도 비슷하긴 하지만 같이 오랫동안 살아가야 될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적으로 참여하고 그 논쟁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로봇 이거를 우리가 허용할 건지부터. 근데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이거를 로봇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어떻게 누가 이 칼로 무자르듯 정할 거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하지 못한 얘기가 있는데 동물과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예요 현재. 네.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만 1년에 한 2만 마리 이상의 로드킬이 일어나거든요. 고양이, 개, 비둘기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죽어요. 네. 잘 가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건지, 동물과의 공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저도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었고